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셨습니까? 어떤 하루를 보내셨나요? 혹시 위로와 편안함이 필요하시다면 잘 오셨습니다. 오늘 밤은 아주 오래된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아마 어린 시절 한 번쯤 들어보셨거나 책장 어딘가에 고이 꽂아 두셨을 그 이야기입니다. 어린 왕자라는 이름으로 우리 곁에 오래 머물러 온 이야기인데, 오늘 밤은 그 이야기를 아주 천천히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이 목소리를 따라 조용히 눈을 감고 있으면 됩니다. 이야기는 언제나 그렇듯 아주 작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잠들기 전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 책은 레옹 베르트에게 바쳐진 이야기입니다. 어른에게 동화를 바친다는 게 조금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 어른이 세상에서 가장 친한 친구이기 때문이라고 작가는 말합니다. 또 그는 무엇이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라서 아이들을 위한 책도 충분히 이해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프랑스에서 춥고 배고프게 지내고 있기 때문에 위로가 필요하다고도 했지요. 어른들도 한때는 모두 어린이였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어른이 많지 않을 뿐이지요. 그래서 이 책은 어린 시절의 레옹 베르트에게 바쳐졌습니다. 이야기는 조종사 한 사람의 어린 시절에서 시작됩니다. 그가 6살이었을 때 원시림을 다룬 책에서 아주 인상 깊은 그림을 보았습니다. 맹수를 통째로 삼킨 보아뱀의 그림이었지요. 그 책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보아뱀은 먹이를 씹지 않고 통째로 삼키며 그렇게 꼼짝 못하게 만든 다음 6달 동안 소화를 시키며 잠을 잔다고요. 어린 소녀는 그 그림을 보고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의 모습이었지요. 그 그림을 어른들에게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무섭지 않으세요? 그러자 어른들은 모자가 왜 무서워?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그림은 모자가 아니었는데 말이지요. 코끼리를 소화시키는 보아뱀을 그린 것이었는데 어른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소녀는 어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보아뱀의 속을 그려서 보여주었습니다. 코끼리가 뱃속에 들어있는 그림을요. 하지만 어른들은 여전히 그림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속이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보아뱀 그림은 그만두고 지리나 역사, 수학 문법 같은 것에나 관심을 두라고 충고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녀는 6살의 화가의 꿈을 포기했습니다. 다른 직업을 선택해야 했던 그는 비행기 조종을 배웠습니다. 거의 전 세계를 비행하면서 많은 어른들을 만났지요. 그러면서 그는 이런 습관이 생겼습니다. 좀 똑똑해 보이는 사람을 만나면 늘 들고 다니던 자신의 그림 하나를 꺼내 보이는 것이었지요. 그 사람이 제대로 알아볼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모자네 라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 사람에게 맞추어서 브릿지 게임이나 골프 정치 넥타이 같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면 그 어른은 말이 통하는 사람을 만났다며 만족했지요. 그렇게 진심으로 이야기 나눌 사람 하나 없이 지내다가 마침내 사막에서 비행기 사고를 만났습니다. 엔진 어딘가가 망가진 것이었는데 정비사도 승객도 없이 혼자였습니다.
여드레 정도 마실 물만 가지고 그는 사막 한가운데 혼자 잠이 들었습니다. 드넓은 바다 한가운데서 뗏목을 타고 표류하는 사람보다 더 고립된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던 다음날 새벽이었습니다. 아주 나지막하고 낯선 목소리에 그는 잠에서 깼습니다. 양 한 마리만 그려줘. 그는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것처럼 벌떡 일어났습니다. 눈을 세게 비비고 주위를 살폈더니 아주 이상한 꼬마 아이가 그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꼬마는 길을 잃은 것 같지도 않았고 지쳤거나 배고프거나 겁에 질린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사막 한가운데에 있었는데도 말이지요. 겨우 말문을 열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너 여기서 뭘 하는 거니? 그러자 꼬마는 아주 중요한 일인 것처럼 다시 천천히 말했습니다. 부탁해요. 양 한 마리만 그려줘. 갑자기 너무 신기한 일이 벌어지면 누구든 거스를 엄두가 나지 않는 법입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과 만년필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릴 줄 아는 두 가지 그림 중 하나를 그려주었습니다. 속이 보이지 않는 보아뱀이었지요. 그런데 꼬마의 대답이 뜻밖이었습니다. 아니야, 보아뱀 속에 코끼리 말고 보아뱀은 아주 위험해. 코끼리는 너무 커서 거추장스럽고 내가 사는 데는 아주 작거든. 난 양이 필요해. 그래서 양을 그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꼬마는 가만히 들여다보더니 말했습니다. 아니야, 이 양은 벌써 많이 아프잖아. 다른 양으로 그려줘. 다시 그렸습니다. 이번에는 순양이야. 뿔이 있잖아. 또 다시 그렸습니다. 이건 너무 늙었어. 난 오래 살 양이 필요해. 서둘러 엔진을 분해하고 싶었던 그는 더 참지 못하고 상자 하나를 대충 그려주었습니다. 이건 상자야. 내가 원하는 양은 그 속에 있어. 그러자 꼬마 심사위원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이게 바로 내가 원하던 양이야. 그런데 이 양은 풀을 많이 먹을까? 그건 왜? 내가 사는 곳은 아주 작거든. 충분할 거야. 내게 준 건 아주 작은 양이니까. 꼬마는 고개를 숙여 그림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별로 작지도 않은데 와, 양이 잠들었어. 그렇게 어린 왕자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아내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린 왕자는 많은 질문을 던졌지만 자신에게 오는 질문에는 잘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자가 무심코 던진 말들을 통해 조금씩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행기를 처음 보았을 때 왕자는 저게 뭐야? 라고 물었습니다. 하늘을 나는 비행기라고 설명해 주었더니 그럼 아저씨도 하늘에서 떨어진 거야? 어느 별에서 왔어? 라고 되물었습니다. 그 말에서 한 줄기 빛 같은 것이 비쳤습니다. 그럼 넌 다른 별에서 왔니? 하지만 어린 왕자는 대답하지 않고 비행기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걸 탔다면 그림 멀리서 온 건 아니구나. 그렇게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 주머니에서 상자 그림을 꺼내 들고는 마치 소중한 보물인 양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다른 별이라는 그 알 듯 모를 듯한 말이 마음에 오래 걸렸습니다. 밤에 상자가 집이 되어줄 거라며 왕자는 기뻐했습니다. 낮에 묶어둘 밧줄도 그려달라고 하자 묶는다고 라며 놀란 듯 말했습니다.
묶어두지 않으면 양이 아무 데나 갈 수도 있고 그럼 길을 잃어서. 그러자 어린 왕자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대체 양이 어디로 간다는 거야? 어디든 앞으로 곧장 내달려서. 그러자 왕자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사는 곳은 아주 작아. 그러더니 마음이 약간 서글퍼졌습니다. 앞으로 곧장 내달려도 그렇게 멀리 갈 수 없어. 이렇게 해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더 알게 되었습니다. 어린 왕자가 살던 행성은 겨우 집 한 채 크기 정도라는 것이었지요. 천문학자들이 이름 대신 번호를 붙이는 그런 작은 소행성이었습니다. 아마도 소행성 B612일 것이라고 믿어지는데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소행성은 1909년에 터키 천문학자에 의해 망원경으로 딱 한 번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세계 천문학회에서 자신이 발견한 것을 멋지게 증명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가 입은 옷 때문에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어른들은 그런 식입니다. 다행히 훗날 다시 세련된 옷차림으로 발표하자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어른들에게는 숫자가 중요하고 겉모습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른들에게 새로 사귄 친구에 대해 이야기할 때 중요한 것은 절대 묻지 않습니다. 그 친구 목소리는 어떠니, 어떤 놀이를 좋아해, 나비를 수집하니 이런 건 묻지 않아요. 대신 그 아이 몇 살이야, 형제는 몇 명이고 몸무게는 얼마니, 아버지는 얼마나 버니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야만 그 아이를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붉은 벽돌로 지어진 예쁜 집을 봤어요. 창가에 제라늄 화분이 있고 지붕에는 비둘기가 있어요. 라고 해도 어른들은 그 집을 눈앞에 떠올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10만 프랑짜리 집을 봤어요. 라고 하면 정말 멋진 집이구나 라고 외칩니다. 어린 왕자가 정말 귀엽고 잘 웃었으며 양 한 마리를 갖고 싶어 했다고 말하면 어른들은 어깨를 으쓱하고 아이 취급을 합니다. 하지만 소행성 B612에서 왔다고 하면 그제야 고개를 끄덕입니다. 어른들은 그런 식입니다. 그렇다고 원망할 수는 없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을 아주 너그럽게 봐주어야 하니까요. 이 이야기를 쓰는 것은 무척 슬픈 일입니다. 어린 왕자가 자신의 양을 데리고 떠난 지 벌써 6년이 흘렀습니다. 그를 잊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놓는 것입니다. 친구를 잊는다는 것은 슬픈 일이니까요. 모든 사람들에게 친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도 화구 상자와 크레용을 삽니다. 6살에 그린 보아뱀 말고는 다른 것을 그려본 적이 없지만 이 나이에 그림을 다시 시작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어떤 그림은 괜찮고 어떤 그림은 전혀 닮지 않았습니다. 더 중요한 세부 사항에 대해서도 좀 틀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봐주었으면 합니다. 친구가 아무 설명도 해주지 않았으니까요. 매일 조금씩 어린 왕자의 별과 여행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셋째 날에는 바오밥 나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양들이 작은 나무도 먹는다는 게 정말이냐고 왕자가 물었을 때부터였지요. 그러면 바오밥 나무도 먹겠네. 바오밥 나무는 아주 크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교회당만큼 큰 나무라서 코끼리 한 떼를 끌고 가도 한 그루조차 먹어치울 수 없을 거라고요.
코끼리 떼 이야기의 왕자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코끼리들을 서로 포개 놓아야 할 걸. 그러더니 지혜롭게 한마디 했습니다. 바오밥 나무도 자라기 전에는 작은 나무야. 그렇긴 하지. 그런데 왜 양이 작은 바오밥 나무를 먹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거 뻔하지라고 왕자는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실제로 어린 왕자가 사는 별에는 좋은 씨앗과 나쁜 씨앗이 있었습니다. 씨앗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 잠을 자다가 어느 날 잠에서 깨어 기지개를 켜며 태양을 향해 작고 예쁜 새순을 돋아나게 합니다. 장미의 싹이라면 어떻게든 내버려 두어도 됩니다. 하지만 나쁜 식물이라면 눈에 보이는 대로 바로 뽑아야 합니다. 어린 왕자의 별에는 바오밥 나무의 씨앗이 퍼져 있었습니다. 바오밥 나무는 제때 손을 쓰지 않으면 나중에는 없앨 수가 없습니다. 별을 온통 뒤덮고 뿌리로는 구멍을 내고 맙니다. 별은 작은데 바오밥 나무가 너무 많다면 언젠가 별이 터져버릴 수도 있지요. 어린 왕자가 말해 주었습니다. 그게 규칙의 문제야. 아침에 세수를 하고 나면 자신의 별도 꼼꼼히 청소해줘야 해. 어릴 때는 장미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바오밥 나무라는 걸 구분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규칙적으로 뽑아줘야 해. 어린 왕자가 권했습니다. 우리 별에 사는 아이들이 이 사실을 잘 기억하도록 멋진 그림을 그려줘. 언젠가 아이들이 여행을 하게 된다면 도움이 될 거야. 가끔은 할 일을 나중으로 미뤄도 별 탈이 없지만 그게 바오밥 나무라면 항상 골치 아픈 일이 돼. 도덕 선생처럼 말하는 건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오밥 나무의 위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적고 위험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번만은 예외로 했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바오밥 나무를 조심하세요. 어린 왕자의 그 소소하고 쓸쓸한 삶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유일한 즐거움은 저녁 노을의 달콤한 풍경이었다고 합니다. 난 해가 지는 풍경이 참 좋아. 우리 해 지는 거 보러 가자. 아직 기다려야 해. 무엇을 기다려? 해가 질 때까지 기다려야지 라고 대답했더니 왕자는 처음에 무척 놀란 눈치였습니다. 그러다 그런 자신이 우스웠는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직 내 별에 있는 줄 안다니까. 그건 사실입니다. 모두 알다시피 미국이 한낮일 때 프랑스에서는 해가 집니다. 해가 지는 것을 보려면 단숨에 프랑스까지 갈 수 있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왕자의 아주 작은 행성에서는 의자를 몇 발자국 당기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래서 언제든 보고 싶을 때 해가 지는 풍경을 바라볼 수 있었지요. 어떤 날은 해가 지는 걸 4번이나 보았습니다. 있잖아, 정말 슬플 때는 해가 지는 게 좋아져. 그럼 4번 본 날은 그만큼 슬펐던 거야. 하지만 어린 왕자는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5째 날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양 덕분에 어린 왕자의 이야기가 하나 더 드러났습니다. 양이 작은 떨기나무를 먹는다면 꽃도 먹을까? 양이야, 닥치는 대로 뭐든 먹지. 그러면 가시가 있는 꽃도 먹지. 그러면 가시는 꽃들에게 무슨 쓸모가 있어? 그때는 엔진 나사를 푸는데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고장난 부분이 생각보다 심각해 보였고 마실 물이 바닥났다는 사실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대답했습니다.
가시는 아무데도 쓸모가 없어 꽃들의 고약한 심술일 뿐이야. 잠시 가만히 있던 왕자가 불만 섞인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그 말은 믿을 수 없어. 꽃들은 연약하고 아주 순진하다고 최선을 다해서 자신을 지키고 있어. 자신의 가시가 아주 대단한 걸로 알고 있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렇게나 대답한 거야. 난 지금 중요한 일로 바쁘다고. 그는 깜짝 놀라 바라보았습니다. 중요한 일. 아저씨도 어른들처럼 말하네. 그 말에 조금 부끄러워졌습니다. 아저씨는 전부 혼동하고 있어. 다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놓고 있잖아. 어린 왕자는 정말 잔뜩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의 금빛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얼굴이 새빨간 아저씨가 사는 별을 알고 있어. 그는 한 번도 꽃향기를 맡아본 적이 없지. 별을 바라본 적도 없고 누군가를 사랑해 본 적도 없어. 그가 하는 거라고는 계산뿐이야. 그리고 아저씨처럼 종일 이 말만 해. 난 아주 중요한 사람이야 라고 거들먹거리지. 하지만 그건 사람이 아니야. 버섯이지. 화가 난 왕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수백만 년 전부터 꽃은 가시를 만들었어. 양들이 꽃을 먹어치운 것도 수백만 년 전부터지. 그러니까 아무 소용도 없는 가시를 왜 그렇게 고생스럽게 만드는지 알아내려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내가 다른 별 말고 오직 내 별에 사는 단 하나뿐인 꽃을 알고 있는데 작은 양 한 마리가 하루아침에 그 꽃을 없애버릴 수도 있다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누군가 많고 많은 별들 중에서 단 한 송이밖에 없는 꽃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별들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할 거야. 저기 어딘가에 내 꽃이 있겠지라고 생각할 테니까. 하지만 양이 그 꽃을 먹어버린다면 그건 그 사람에게 모든 별들이 갑자기 꺼져버리는 일이야. 그런데도 그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고.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흐느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둠이 내린 뒤였습니다. 쥐고 있던 연장을 내려놓았습니다. 나사도 목마름도 죽음도 아무래도 상관없었습니다. 달래주어야 할 어린 왕자가 있었으니까요. 품에 안으며 달래듯 말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꽃은 위험하지 않아. 내가 양에게 씌울 입마개를 하나 그려줄게. 꽃을 위해서는 덮개를 하나 그려줄 거야. 그 마음에 어떻게 닿을 수 있을지 몰랐습니다. 어디쯤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정말 알 수 없는 눈물의 나라였습니다. 그동안 어린 왕자가 사는 별에는 꽃잎이 한 겹인 아주 소박한 꽃들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디서 날아왔는지 모를 씨앗에서 싹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왕자는 다른 싹들과 다르게 생긴 이 싹을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어쩌면 다른 종류의 바오밥 나무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그 작은 나무는 이내 자라는 것을 멈추더니 꽃을 피울 준비를 했습니다. 커다란 꽃망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꽃은 녹색의 방에서 예뻐지는 준비를 도무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정성스럽게 색을 고르고 천천히 옷을 입고 꽃잎들을 하나하나 다듬었습니다. 그 꽃은 개양 귀비처럼 주름이 잡힌 채로는 나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아름다움이 한껏 빛날 때 등장하고 싶었지요. 그래서 그 신비로운 준비를 하는데 며칠씩이나 걸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해가 막 떠오르려 할 때 꽃이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빈틈없이 준비를 마친 꽃이 하품을 하며 말했습니다. 지금 일어났네. 미안해요. 머리가 온통 헝클어졌다. 어린 왕자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정말 아름답군요. 그렇죠. 난 해가 떠오를 때 태어났거든. 꽃이 상냥하게 대답했습니다. 왕자는 꽃이 그리 겸손하지 않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하지만 그 꽃은 마음을 흔들어 놓았지요. 아침 식사를 할 시간이네요. 괜찮다면 저를 생각해서요. 몹시 당황한 어린 왕자가 시원한 물이 담긴 물 뿌리개를 찾아와 꽃에게 대접했습니다. 꽃은 그렇게 조금 까다로운 허영심으로 어린 왕자를 어느새 힘들게 했습니다. 어느 날 자신에게 있는 4개의 가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호랑이들이 발톱을 세우고 와도 괜찮아요. 내 별에는 호랑이가 없어요. 그리고 호랑이는 풀을 먹지 않아요. 난 그냥 풀이 아니에요. 꽃이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미안해요. 난 호랑이가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하지만 바람이 부는 건 무서워요. 바람을 무서워한다니 풀에게는 안 된 일이군. 이 꽃은 정말 까다롭구나. 밤에는 저에게 둥근 덮개를 씌워주세요. 당신의 별은 너무 추워요. 자기도 모르게 뻔한 거짓말을 하려다 들킨 것 같아 부끄러워진 꽃은 어린 왕자에게 잘못을 뒤집어 씌우려는 듯 2~3번 기침을 했습니다. 바람막이는 내가 찾으러 가려고 했는데 당신이 자꾸 말을 걸었잖아요. 그러자 꽃은 어떻게든 어린 왕자가 미안한 마음이 들도록 억지로 기침을 해댔습니다. 이처럼 어린 왕자는 꽃을 사랑하는 진심 어린 마음이 있었지만 어느새 꽃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꽃이 대수롭지 않게 하는 말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그래서 불행해졌습니다. 어느 날 왕자가 털어놓았습니다. 그 꽃이 하는 말을 듣지 말아야 했어. 꽃이 하는 말은 절대 귀담아 들으면 안 돼. 그냥 바라보며 향기만 맡는 거야. 내 꽃은 내 별을 향기롭게 했지만 난 그걸 즐길 줄 몰랐어. 그는 이런 말도 털어놓았습니다. 그때 난 아무것도 이해할 줄 몰랐어. 그 꽃이 하는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고 판단했어야 하는 건데. 꽃은 나를 향기롭게 하고 나를 빛나게 해주었지. 이렇게 도망치는 게 아니었어. 초라한 거짓말 뒤에 숨겨진 꽃의 마음을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꽃들은 앞뒤가 어긋나는 말을 너무 잘하니까. 하지만 사랑하는 법을 알기에는 내가 너무 어렸어. 출발하는 날 아침 어린 왕자는 자신의 별을 잘 정돈했습니다. 화산도 정성스럽게 청소해 주었습니다. 그의 별에는 2개의 활화산이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데우기 참 편리했지요. 휴화산 하나도 있었는데 어린 왕자가 말했듯이 그건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그래서 불이 꺼진 휴화산도 청소해 주었습니다. 청소를 잘 해두면 화산이 갑자기 폭발하지 않고 천천히 일정하게 타오를 테니까요. 조금 쓸쓸한 기분으로 얼마 전 도단한 바오밥 나무의 싹도 뽑아냈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리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익숙했던 모든 일이 그날 아침에는 너무나 정답게 느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꽃에게 물을 주고 둥근 덮개를 씌우려 할 때 눈물이 터져 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잘 있어.
꽃에게 말했지만 꽃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잘 있어 다시 말했습니다. 꽃은 기침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감기 탓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바보였어. 꽃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용서해줘. 그리고 행복하길 바랄게. 어린 왕자는 꽃이 나무라지 않아서 놀랐습니다. 너무 당황한 나머지 둥근 덮개를 손에 들고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사실은 널 사랑해. 꽃이 어린 왕자에게 말했습니다. 넌 아무것도 몰랐지 내 탓이야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 넌 그 둥근 덮개는 그냥 둬. 이젠 필요 없어. 밤에 부는 상쾌한 바람은 나한테 도움이 될 거야. 난 꽃이니까. 그렇게 자존심이 센 꽃이었습니다. 어린 왕자의 별 근처에는 소행성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는 일자리도 찾고 경험도 쌓기 위해 그 소행성들을 하나씩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별에는 왕이 살고 있었습니다. 주홍색과 흰색의 화려한 옷을 입고 아주 간결하지만 위험 있는 왕자에 앉아 있었지요. 아, 드디어 신하가 나타났군. 어린 왕자를 발견한 왕이 외쳤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면서 어떻게 나를 알아볼 수 있담. 왕에게는 세상이 아주 단순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신하인 것입니다. 어린 왕자는 앉을 곳을 찾아 두리번거렸지만 별이 온통 화려한 망토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계속 서 있게 된 그는 피곤해서 하품이 나왔습니다. 왕의 앞에서 하품을 하는 건 예의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하품을 그만다. 왕이 말했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왕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하품을 하도록 명한다. 하품하는 사람을 못 본 지도 몇 년이 지났느냐. 이젠 하품하는 것도 신기해 보이는구나. 자, 다시 하품을 하라. 이건 명령이다. 그렇게는 주눅이 들어서 이제 하품이 안 나오는걸요. 어린 왕자가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왕은 무엇보다 자신의 권위가 존중받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절대 군주였습니다. 하지만 아주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합리적인 명령을 내렸습니다. 만약 어떤 장군에게 바다새로 변하라고 명령했는데 그 장군이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건 장군의 잘못이 아니라 짐의 잘못이라 했습니다. 저는 해가 지는 풍경이 보고 싶어요. 부탁드릴게요. 해가 지도록 명령해 주세요. 만일 어떤 장군에게 바다새로 변하라고 명령했는데 명령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것은 짐의 잘못인가 아니면 장군의 잘못인가? 그건 폐하의 잘못이겠죠. 그렇지 누구에게든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해야 하느니라. 무엇보다 권력은 이성의 바탕을 두어야 하는 법. 만일 내가 내 백성들에게 바다에 뛰어들라고 명령한다면 그들은 혁명을 일으킬 게야. 그렇다면 제가 해가 지도록 해달라고 말씀드린 건요. 어린 왕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 해가 지는 풍경은 곧 보게 될 것이다. 오늘 저녁 7시 40분경이 되겠군. 그때가 되면 짐의 명령이 얼마나 잘 지켜지는지 알게 될 것이니라. 어린 왕자는 하품을 했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더 할 일이 없네요. 저는 가볼게요. 가지 말라. 너를 대신으로 임명하겠다. 법무 대신 하지만 판결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짐의 행성 어딘가에 늙은 쥐 한 마리가 살고 있느니라.
밤에 찍찍거리는 소리가 들리노니 너는 그 늙은 쥐를 심판하도록 하라. 가끔 사형 선고를 내리도록 하라. 그러면 쥐의 목숨이 내 판결에 달려 있게 되느니라. 목숨을 구해주고 싶다면 그때마다 사면을 해주면 되느니라. 한 마리밖에 없으니 말이다. 저는 사형 선고를 내리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냥 가는 게 좋겠어요. 떠날 준비를 마친 어린 왕자는 군주를 슬프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만일 폐하께서 어김없이 명령이 지켜지기를 바라신다면 저에게 이치에 맞는 명령을 내려주세요. 예를 들면 당장 떠나라고 명령을 내리시는 거죠. 왕이 아무 대답을 하지 않자 잠시 망설이던 어린 왕자는 한숨을 내쉬며 길을 나섰습니다. 다급해진 왕이 소리쳤습니다. 짐이 너를 대사로 임명하노라. 여행을 하면서 어린 왕자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른들은 정말 이상해. 두 번째 행성에는 허영심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기 숭배자가 나타났군. 멀리서부터 소리쳤습니다. 허영심 많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모두 자신을 칭송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재미난 모자를 쓰셨네요. 이건 인사를 하기 위해서지. 허영쟁이가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환호를 보내면 이 모자로 인사를 하지. 그런데 아쉽게도 여기를 지나가는 사람이 없어. 손뼉을 쳐봐. 어린 왕자가 손뼉을 쳤더니 허영쟁이가 모자를 들어올리며 겸손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왕을 만났을 때보다 더 재미있는걸? 그리고 다시 손뼉을 쳤습니다. 허영쟁이 또다시 모자를 들어올리며 인사를 했습니다. 5분쯤 해보고 나자 어린 왕자는 단조로운 놀이에 지루해졌습니다. 모자를 떨어뜨리면 어떻게 해요? 하지만 허영쟁이에게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허영쟁이는 칭찬 말고 다른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너는 나를 정말 많이 칭송하는구나. 칭송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칭송한다는 것은 내가 이 행성에서 제일 잘생기고 옷도 제일 잘 입고 제일 부자이고 제일 똑똑하다는 걸 인정한다는 뜻이야. 하지만 이 행성에는 아저씨 혼자잖아요. 부탁해. 어쨌든 나를 칭송해줘. 당신을 칭송해요. 어린 왕자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저씨한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리고 어린 왕자는 길을 떠났습니다. 어른들은 정말 이상하다니까. 다음 행성에는 추정뱅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주 잠시 머물렀지만 이 행성에서 어린 왕자는 몹시 우울해졌습니다. 거기서 뭘 하고 계시죠? 말없이 앉아있는 그의 뒤로 빈 병과 마시지 않은 술병들이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술 마셔. 추정뱅이가 우울하게 대답했습니다. 왜 술을 마셔요? 잊어버리려고. 뭘 잊으려고? 부끄러운 걸 잊어버리려고. 추정뱅이가 고개를 떨구며 털어놓았습니다. 뭐가 부끄러워요? 술 마시는 게 부끄러워. 추정뱅이는 이 한마디를 던지고 아예 말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어린 왕자는 어리둥절한 채로 길을 떠났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어른들은 정말 너무 이상해. 네 번째 행성은 어느 사업가의 별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너무 바빠서 어린 왕자가 도착했는데도 고개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저씨. 3 더하기 2은 5, 5 더하기 7은
열둘 열둘에 셋은 열다섯 안녕 열다섯에 일곱은. 그러다가 쉬면서 말했습니다. 모두 5억 162만 2731이군. 5억 얼마라고요? 이 행성에 산 54년 동안 방해를 받은 건 딱 3번이야. 첫 번째는 22년 전 어디선가 풍뎅이 한 마리가 날아와 떨어진 때였지. 두 번째는 11년 전에 갑자기 류머티즘이 심해졌을 때야.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지금이야. 그럼 5억 뭐가 5억이라는 거예요? 이따금 하늘에서 볼 수 있는 저 작은 것들 말이다. 아, 별이요. 그래, 별들 말이야. 그런데 5억 개의 별로 뭘 하는 거예요? 그 별들을 소유하는 거지. 그 별들을 소유한다고. 어떻게 해야 별들을 소유할 수 있죠? 그럼 별들은 누구 건데? 몰라요. 그 누구의 것도 아니겠죠. 그러면 그 별들은 다 내 거야. 내가 제일 먼저 소유할 생각을 했거든. 어린 왕자는 여전히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난 목도리 하나를 갖고 있는데 목에 두르고 다닐 수 있어요. 꽃도 한 송이 있는데 그 꽃을 꺾어서 갖고 다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저씨는 별들을 딸 수 없잖아요. 그래, 하지만 적어둘 수는 있어. 작은 종이에 내 별의 개수를 적어 놓는 거야. 그리고 그 종이를 서랍에 넣고 자물쇠를 채워두는 거지. 그게 다예요. 나는요, 꽃을 한 송이 갖고 있는데 매일 물을 줘요. 화산도 3개 갖고 있어서 주마다 청소를 해줘요. 꺼져 있는 휴화산도 청소를 해주지요.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내가 소유한다는 건 화산이나 꽃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에요. 하지만 아저씨는 별들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잖아요. 사업가는 입을 열었지만 마땅한 대답을 찾지 못했고 어린 왕자는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정말 어른들은 너무 이상한 사람들이야. 5번째 행성은 아주 신기한 곳이었습니다. 모든 행성 중에서 가장 작았습니다. 그곳에는 가로등 하나와 가로등을 켜는 사람 한 명이 있을 자리밖에 없었습니다. 어린 왕자는 하늘 어디쯤에 집도 사람도 없는 행성에서 가로등과 가로등지기가 무슨 소용이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이 어리석은 건지도 몰라. 하지만 왕이나 허영쟁이 사업가 주정뱅이보다는 덜 어리석어. 적어도 이 사람이 하는 일은 의미가 있잖아. 그가 가로등을 켜는 일은 별이나 꽃을 더 생겨나게 하는 것과 같아. 그 행성에 들어서며 가로등지기에게 공손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데 왜 방금 가로등을 껐어요? 명령이야. 가로등지기가 대답했습니다. 좋은 아침. 명령이 뭔데요? 가로등을 끄는 거. 그럼 안녕. 그러더니 다시 가로등을 켰습니다. 그런데 왜 방금 가로등을 다시 켰어요? 그것도 명령이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해할 필요 없어. 명령은 명령이야. 좋은 아침 하며 가로등지기가 말했습니다. 난 여기서 정말 끔찍한 일을 하고 있어. 옛날에는 할 만한 일이었어. 아침이 되면 가로등을 끄고 저녁이 되면 켰지. 나머지 낮 시간에는 쉬고 저녁 시간에는 잠을 잘 수 있었어. 그 후로 명령이 바뀌었나요? 명령은 바뀌지 않았어. 그게 바로 비극이지.
그래서 지금은 1분에 한 바퀴를 돌아 잠시도 쉴 틈이 없지. 1분에 한 번씩 껐다 켰다 해야 해. 정말 재밌네요. 아저씨의 별에서는 하루가 1분밖에 안 된다니. 조금도 재미있는 일이 아니야. 우리가 얘기 나눈 시간만 해도 벌써 한 달이야. 한 달이라고. 그래, 30분이 지났으니 30일이지. 잘 자. 그러고는 다시 가로등을 켰습니다. 그를 바라보던 어린 왕자는 자기 일에 그토록 성실한 가로등지기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예전에 해가 지는 것을 보려고 몇 번이나 의자를 고쳐 앉았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친구를 돕고 싶어졌습니다. 저 말이에요. 난 아저씨가 원할 때 쉴 수 있는 법을 아는데. 나야 늘 쉬고 싶지. 아저씨의 별은 너무 작아서 3걸음이면 한 바퀴를 돌 수 있어요. 해가 계속 떠 있게 하려면 그만큼 천천히 걷기만 하면 돼요. 좀 쉬고 싶을 때는 그렇게 걷는 거죠. 그럼 낮이 원하는 만큼 오래 계속될 거예요. 그건 내게 별 도움이 되지 않아. 내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잠자는 거니까. 더 멀리 여행을 하는 동안에도 어린 왕자는 생각했습니다. 왕이나 허영쟁이, 주정뱅이, 사업가 같은 사람들은 이 사람을 깔볼지 몰라. 하지만 조금도 어리석어 보이지 않는 사람은 이 사람뿐이야. 그건 어쩌면 그가 자신보다 다른 것을 더 돌보고 있기 때문일 거야. 어린 왕자는 아쉬운 듯 한숨을 내쉬며 다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친구로 삼을 만한 사람은 저 사람뿐이었는데, 하지만 그의 행성은 정말 너무 좁았어요. 6번째 행성은 10배나 더 큰 행성이었습니다. 그 행성에는 엄청나게 큰 책을 쓰고 있는 어느 노신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탐험가가 나타났군. 어린 왕자는 테이블에 앉아 한숨을 돌렸습니다. 이 두꺼운 책은 무슨 내용이에요? 난 지리학자. 바다와 강, 마을과 산, 사막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학자. 그거 참 재미있네요. 그거야말로 제대로 된 일이네요. 당신의 행성은 참 아름다워요. 바다도 있나요? 그건 알 수 없어. 그럼 사막이라도? 그것도 알 수 없지. 지리학자이면서요. 맞아. 하지만 난 탐험가는 아니야. 지리학자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라 한가로이 다닐 수 없어. 사무실을 떠나지 않지. 대신 여기서 탐험가들을 맞이해 그들에게 질문을 하고 그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들을 받아 적지. 그런데 너 말이야, 너도 멀리서 왔잖아. 너도 탐험가야. 너의 별에 대해 말해보렴. 제가 살던 곳은 그리 특별한 것이 없어요. 아주 작거든요. 화산이 3개 있어요. 2개는 활화산이고 1개는 휴화산이에요. 하지만 무슨 일이 생길지는 아무도 몰라요. 꽃도 한 송이 있어요. 우린 꽃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아. 그건 왜죠? 그게 제일 예쁜데. 꽃들은 일시적이거든. 일시적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지리책은 다른 모든 책 중에서도 가장 귀한 책이야. 절대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지. 우리는 영원한 것만 기록해. 그런데 일시적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건 곧 사라질 수 있다는 뜻이야. 내 꽃이 곧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린 왕자는 생각했습니다. 내 꽃이 일시적이라. 그 꽃은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가시가 4개밖에 없어. 그런 꽃을 별에 혼자 남겨둔 거야. 그것은 어린 왕자가 처음으로 후회한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시 기운을 냈습니다. 저는 이제 어느 별을 방문하면 좋을까요? 지구라는 행성에 가봐 좋은 곳이라고들 하더군. 그래서 어린 왕자는 자신의 꽃을 생각하며 길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7번째로 찾아간 행성은 지구였습니다. 지구는 그저 그런 행성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에는 수많은 왕과 지리학자, 사업가, 주정뱅이, 허영쟁이, 그러니까 거의 20억의 어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전기가 발명되기 전에는 6개 대륙에 모두 46만 211명의 가로등지기를 두어야 했습니다. 조금 멀리서 보면 그 모습이 장관이었습니다. 가로등지기들의 움직임은 마치 오페라 발레단처럼 규칙적이었습니다. 먼저 뉴질랜드와 오스트레일리아의 가로등지기들이 시작됩니다. 이들이 가로등을 밝히고 잠을 자러 갑니다. 그러면 중국과 시베리아의 가로등지기들이 이어서 그 춤에 등장합니다. 그 다음은 러시아와 인도, 아프리카와 유럽, 남아메리카와 북아메리카 순서입니다. 이들은 무대에 등장하는 순서를 절대 틀리는 법이 없었습니다. 지구에 처음 왔을 때 어린 왕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아 무척 놀랐습니다. 그러다 모래 속에서 달빛의 고리 하나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안녕. 어린 왕자가 무턱대고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 뱀이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별에 온 거니? 지구야, 아프리카지. 그런데 지구에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여긴 사막이거든. 사막에는 아무도 없어. 지구는 아주 크거든. 어린 왕자는 돌 위에 앉아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누구나 자기 별을 다시 찾을 수 있게 해주려고 별들이 빛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별을 봐. 저기 바로 우리 위에 있어. 그런데 참 멀구나. 예쁜 별이네. 여긴 무슨 일로 온 거니? 꽃과 사이가 좋지 않았어. 아, 뱀이 답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디 있어? 사막은 좀 외로운 곳이네. 사람들 속에서도 외로워. 뱀이 말했습니다. 어린 왕자는 뱀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넌 정말 이상하게 생긴 동물이야. 손가락처럼 가느다란 것이. 하지만 그 어떤 왕의 손가락보다 힘이 센 걸 뱀이 말했습니다. 어린 왕자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별로 센 것 같지 않은데 발도 없으니 멀리 여행을 가지도 못하잖아. 난 배를 타는 것보다 더 멀리 너를 데려갈 수 있어. 뱀이 어린 왕자의 발목에 금팔찌 두르듯 또아리를 틀었습니다. 난 내가 건드리는 것은 그가 태어난 흙으로 돌려보내지. 하지만 넌 순수하고 다른 별에서 왔으니 나중에 너희 별이 너무 그리워지면 내가 도와줄게. 어린 왕자는 사막을 건너면서 꽃 한 송이밖에 만나지 못했습니다. 꽃잎 3장 말고는 특별할 것이 없는 꽃이었습니다. 안녕. 사람들은 어디 있어? 그 꽃은 예전에 카라반이 지나가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 내 생각에 7명쯤 있는 것 같아 몇 년 전에 본 적이 있거든. 하지만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는 몰라. 바람을 따라다니니까 그 사람들은 뿌리가 없거든. 그래서 힘들어하지. 어린 왕자는 어느 높은 산에 올랐습니다. 이렇게 높은 산에서는 행성 전체와 사람들을 한눈에 볼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보이는 것은 아주 뾰족한 바위산 뿐이었습니다. 안녕. 메아리가 울렸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 너희들은 누구니? 너희들은 누구니? 너희들은 누구니? 너희들은 누구니? 내 친구가 되어줘. 난 혼자야. 난 혼자야, 난 혼자야, 난 혼자야. 그래서 어린 왕자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상한 별이야. 온통 메마르고 전부 뾰족하고 너무 각박해. 사람들은 창의력도 없잖아. 남의 말을 따라하기나 하고. 내 별에는 꽃이 있었지. 그 꽃은 항상 내게 먼저 말을 걸곤 했는데 어린 왕자는 모래와 바위 눈속을 헤치며 오래 걷다가 드디어 길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길은 모두 사람 사는 곳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곳은 장미꽃이 가득 피어 있는 정원이었습니다. 안녕. 안녕 장미꽃들이 말했습니다. 어린 왕자는 꽃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두 자신의 꽃과 닮은 꽃들이었습니다. 너희들은 누구니? 우린 장미꽃들이에요. 그러고는 자신이 몹시 불행하게 느껴졌습니다. 자신의 꽃은 온 우주에서 자기 같은 꽃은 하나도 없다고 말했었는데 여기 한 정원에 닮은 꽃이 5,000송이나 있다니요. 어린 왕자는 생각했습니다. 내 꽃이 이걸 본다면 정말 속상해 할 거야. 어쩌면 기침을 마구하며 웃음거리가 되지 않으려고 다 죽어가는 흉내를 내겠지. 그럼 나도 꽃을 보살피는 척 해야 할 거야. 안 그러면 나까지 미안한 마음이 들도록 정말 죽어버릴지도 몰라. 그리고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난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꽃을 가진 부자라고 믿었어. 그런데 그저 평범한 장미 한 송이를 가진 거였군. 그 꽃과 내 무릎까지 오는 화산 3개 그 정도로는 정말 멋진 왕자가 될 수 없어. 그러고는 풀밭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여우가 나타난 것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안녕 여우가 말했습니다. 안녕 어린 왕자는 공손히 대답하며 돌아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 여기 있어 사과나무 밑이야. 넌 누구니 참 예쁘구나. 난 여우야. 이리 와서 나랑 놀자 어린 왕자가 여우에게 청했습니다. 난 지금 너무 슬프거든요. 같이 놀 수 없어 난 길들여지지 않았거든. 아, 미안해 어린 왕자가 말했습니다. 길들인다는 게 무슨 뜻이야? 넌 여기 사람이 아니구나. 뭘 찾고 있는 거니? 사람들을 찾고 있어. 길들인다는 게 무슨 뜻이야? 사람들은 말이야, 총을 가지고 사냥을 하러 다녀. 그건 아주 신경 쓰이는 일이야. 사람들은 닭도 기르는데 그게 그들의 유일한 관심사야. 너도 닭을 찾고 있니? 아니, 난 친구를 찾아. 길들인다는 게 무슨 뜻이야? 다들 잊고 지내는 거지만 그건 관계를 만들어 간다는 뜻이야. 맞아, 여우가 말했습니다. 넌 아직 내게 다른 수많은 아이들과 다를 바 없는 아이일 뿐이야. 그래서 난 내가 필요하지 않지. 너도 내가 필요하지 않고, 너에게 나는 수많은 여우들과 다를 바 없는 한 마리 여우일 뿐이야. 하지만 내가 너를 길들인다면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해질 거야. 너는 내게 세상에 하나뿐인 존재가 되고, 나도 너에게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여우가 되는 거지. 이제 좀 알 것 같아 어린 왕자가 말했습니다. 꽃이 한 송이 있는데 그 꽃이 나를 길들인 건가 봐. 그럴 수 있지. 그럼 다른 별, 그 별에도 사냥꾼들이 있니? 아니, 그거 재미있는데 그럼 닭은 없어.
완벽한 건 없구나. 여우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곧 자신의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내 생활은 단조로워. 나는 닭을 사냥하고 사람들은 나를 사냥하지. 닭들은 모두 비슷하게 생겼고 사람들도 다 비슷비슷해. 그래서 좀 심심하지. 하지만 내가 나를 길들인다면 내 일상에도 햇빛이 비치는 것 같을 거야. 난 그 어떤 발자국과 다른 한 가지 발자국 소리를 알아차리겠지. 다른 발자국 소리에는 땅 속으로 숨어버리거든. 하지만 내 발자국 소리는 음악 같아서 나를 밖으로 나오게 할 거야. 그리고 저기를 봐. 저기 밀밭 보이지? 난 빵을 먹지 않아. 나한테 밀은 쓸모가 없지. 밀밭을 봐도 별로 떠오르는 게 없어. 그건 슬픈 일이야. 그런데 너희 머리카락이 금빛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를 길들인다면 아주 멋질 거야. 황금빛으로 물든 밀밭을 보면 내 생각이 날 테니까. 그럼 난 밀밭에서 들리는 바람 소리도 좋아하게 될 거야. 여우는 말없이 어린 왕자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부탁이야, 나를 길들여줘. 나도 그러고 싶어. 어린 왕자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별로 없어. 친구들을 찾아야 하고 알고 싶은 것도 아주 많거든. 자신이 길들인 것만 제대로 알 수 있어. 사람들은 이제 시간이 없어서 아무것도 제대로 알지 못해. 가게에서 다 만들어진 물건을 살 뿐이지. 하지만 친구를 파는 가게는 없으니까 사람들에게 친구가 없는 거야. 친구가 되고 싶다면 나를 길들여줘. 어떻게 하는 건데? 어린 왕자가 물었습니다. 잘 참고 기다려줘. 여우가 대답했습니다. 우선 이렇게 풀밭에서 나랑 좀 떨어져서 앉아. 내가 곁눈으로 너를 슬쩍 바라봐도 넌 말없이 있으면 돼. 말은 오해만 생기게 하니까. 하지만 넌 매일 조금씩 더 가까이 다가 앉게 될 거야. 다음 날 어린 왕자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같은 시간에 오면 더 좋을 텐데 여우가 말했습니다. 만일 내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난 3시부터는 설레기 시작할 거야.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행복해지겠지. 어느새 4시가 되면 난 마음이 들떠서 어쩔 줄 몰라 할 거야. 잠깐의 행복을 맛보게 될 테지. 하지만 내가 아무 때나 온다면 난 언제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잖아. 그래서 저마다의 의식이 필요해. 의식이 뭐야? 어린 왕자가 말했습니다. 그것도 사람들이 잘 잊고 사는 거지. 그건 어떤 날을 다른 날과 어떤 시간을 다른 시간과 구별되게 만드는 거야. 그렇게 해서 어린 왕자는 여우를 길들였습니다. 그러다 떠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아, 눈물이 날 것 같아. 여우가 말했습니다. 그건 내 잘못이야. 난 너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넌 내가 길들여 주길 바랐어. 그래, 여우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울려고 하잖아. 어린 왕자가 말했습니다. 맞아, 여우가 말했습니다. 내가 얻은 건 하나도 없잖아. 있어, 밀밭에 색이 있잖아.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다시 가서 장미꽃들을 봐. 너희 꽃이 세상에 단 하나뿐이라는 걸 알게 될 거야. 그리고 다시 와서 내게 작별 인사를 해줘. 그럼 선물로 너에게 비밀 하나를 알려줄게. 어린 왕자는 장미꽃들을 다시 보러 갔습니다. 너희들은 내 장미꽃과 하나도 닮지 않았어. 너희들은 아직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도 너희들을 길들이지 않았고 너희들 역시 아무도 길들이지 않았으니까.
너희들은 예전에 내 여우와 같아. 다른 수많은 여우들과 같이 한 마리 여우일 뿐이었지. 하지만 내가 친구로 만들어서 이제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여우가 된 거야. 장미꽃들이 아주 난처했습니다. 너희들은 아름다워하지만 의미가 없지. 누구도 너희들을 위해 죽지는 않을 테니까. 물론 내 장미꽃도 그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는 너희들과 비슷하다고 생각될 거야. 하지만 그 꽃은 너희 모두보다 더 소중해. 왜냐하면 내가 물을 준 것은 바로 그 꽃이니까. 둥근 덮개를 씌워준 것도 그 꽃이고 바람막이로 지켜준 것도 그 꽃이지. 나비를 위해 두세 마리 남긴 것 말고는 내가 벌레들을 잡아준 것도 그 꽃이고. 난 꽃이 불평할 때도 자랑할 때도 가끔은 아무 말 하지 않을 때도 늘 귀를 기울였어. 그 꽃이기 때문이야. 그리고 어린 왕자는 여우에게 돌아왔습니다. 잘 있어, 그가 말했습니다. 잘 가, 여우가 말했습니다. 내 비밀은 이거야. 마음으로 보아야만 잘 볼 수 있다는 거야.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거든.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어린 왕자는 기억해 두려고 되뇌었습니다. 너희 장미꽃이 그토록 소중하게 된 것은 내가 그 꽃을 위해 쏟은 시간 때문이야. 내가 장미꽃을 위해 쏟은 시간 때문이야. 어린 왕자는 기억해 두려고 되뇌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진실을 잊어버렸어, 여우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넌 그걸 잊으면 안 돼. 내가 길들인 것에 대해서 너는 영원히 책임이 있는 거야. 너는 내 장미꽃에 대해 책임이 있어. 나는 내 장미꽃에 대해 책임이 있어. 어린 왕자는 기억해 두려고 되뇌었습니다. 어린 왕자는 길을 걷다가 철로 전환기 앞에서 사람을 만났습니다. 승객들을 1000명씩 나눠서 보내는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아주 바쁜 사람들이네. 뭘 찾고 있는 거죠? 기관사도 그건 몰라. 이번에는 반대쪽에서 또 다른 급행 열차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달려왔습니다. 아까 그 사람들이 벌써 돌아오는 건가요? 아까 그 사람들이 아니야. 이건 서로 교차를 하는 거야. 자기가 있던 곳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있는 곳에 절대 만족하지 않아. 저 사람들은 잠을 자거나 하품을 하지. 아이들만 코를 유리창에 바짝 대고 있어. 아이들만 자기가 무엇을 찾는지 아는구나. 아이들은 낡은 헝겊 인형에 시간을 쏟고 그래서 그 인형은 아주 소중한 것이 되는 거예요. 누가 그걸 뺐으면 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리고 아이들은 운이 좋구나. 갈증을 잘 달래주는 알약을 파는 상인도 만났습니다. 왜 그런 걸 팔아요? 시간을 많이 아낄 수 있거든. 일주일에 53분을 절약할 수 있대. 그 53분으로 뭘 하는데요?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내가 53분을 쓸 수 있다면 아주 천천히 샘을 향해 걸어갈 텐데. 어린 왕자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사막에서 비행기가 고장난 지 8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물 한 모금을 마시며 그 상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는 어린 왕자에게 말했습니다. 너의 지난 이야기는 정말 재미있어. 그런데 난 아직 비행기를 고치지 못했고 이제 마실 물도 없단다. 나도 어느 샘물 곁으로 천천히 걸어갈 수 있다면 좋겠어. 꼬마야, 이제 여우 이야기는 그만해. 왜? 왜냐면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니까.
어린 왕자는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죽게 되더라도 친구가 있었다는 건 좋은 일이야. 난 여우 친구가 있었다는 게 정말 기뻐. 이 아이는 지금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 줄 모르는군. 좀처럼 배가 고프거나 목이 마른 법 없이 그저 햇빛만 조금 비추면 되나 보군. 그런데 나를 바라보던 어린 왕자가 내 생각을 읽은 듯이 대답했습니다. 나도 목이 말라. 우리 우물을 찾으러 가자. 넓디 넓은 사막에서 무턱대고 우물을 찾으러 나서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말없이 몇 시간을 걷다 보니 어느새 밤이 찾아와 별들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목이 말라서인지 열이 조금 있던 나는 꿈속에서 별을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어린 왕자의 말들이 기억 속에서 춤추듯 맴돌았습니다. 너도 목이 마르니? 내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왕자는 내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은 마음에도 좋을 거야. 어린 왕자는 지쳐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나도 그 곁에 앉았습니다. 잠시 가만히 있더니 그가 다시 말문을 열었습니다. 별들이 아름다운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꽃 한 송이 때문이야. 나는 그래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달빛 아래 일렁이는 모래 언덕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막은 아름다워.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사막이 아름다운 건 어딘가에 우물을 감추고 있기 때문이야. 나는 모래가 신비롭게 빛나는 이유를 깨닫고는 놀랐습니다. 어렸을 때 오래된 집에 살았는데 옛날부터 그 집에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물론 아무도 그 보물을 찾는 법을 몰랐고 찾으려는 사람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보물 이야기는 온 집에 마법을 걸어 놓았습니다. 그 집은 깊은 곳에 비밀 하나가 감춰져 있는 듯 했습니다. 맞아, 집이든 별이든 사막이든 그것을 아름답게 해주는 건 눈에 보이지 않아. 내가 어린 왕자에게 말했습니다. 아저씨가 내 여우와 같은 생각이라 기분이 좋아. 어린 왕자가 잠들어서 나는 그를 품에 안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부서질 듯한 보물을 품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에서 이보다 더 연약한 것은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나는 달빛에 비친 창백한 이마 감은 두 눈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카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보고 있는 것은 껍데기일 뿐이야.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반쯤 벌어진 그의 입술에 옅은 미소가 번지는 것을 바라보며 또 생각했습니다. 이 잠든 어린 왕자에게 내 마음이 이토록 저려오는 건 꽃 한 송이를 향한 그의 변함없는 마음 때문이야. 잠든 순간에도 그의 마음 속에서 등불처럼 타오르는 장미꽃의 모습 때문이지. 그렇게 걷다가 해가 뜰 무렵 나는 우물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은 서둘러 급행 열차에 올라타지만 자기가 무엇을 찾고 있는지 몰라. 그래서 안절부절 못하고 제자리를 맴도는 거지. 어린 왕자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찾은 우물은 다른 사하라의 우물들과 달랐습니다. 사하라의 우물들은 모래에 파놓은 구덩이뿐입니다. 그런데 이 우물은 마을에 있는 우물 같았습니다. 이상에 모든 게 갖춰져 있잖아. 도르래, 두레박, 밧줄. 내가 어린 왕자에게 말했습니다. 그가 웃더니 밧줄을 당기며 도르래를 움직였습니다.
그러자 오랫동안 바람이 잠잠했을 때 낡은 풍향계 나는 소리처럼 도르래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들어봐, 우리가 깨운 우물이 노래를 하네. 나는 두레박을 우물 아귀까지 천천히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균형을 잘 잡아 두레박을 우물 아귀에 올려놓았습니다. 귀에서는 도르래의 노래 소리가 계속 들렸고 아직 일렁이는 물속의 태양이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물을 마시고 싶어. 마시게 줄게. 나는 그가 찾으려던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나는 그의 입술까지 두레박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가 눈을 감고 물을 마셨습니다. 축제처럼 달콤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물은 음식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내가 별빛 속을 걸어와 도르래 소리에 맞춰 두 팔로 열심히 길어올려 생긴 물이었습니다. 그 물은 마음에도 선물 같았습니다. 아저씨 별에서는 사람들이 한 정원에 5,000송이나 되는 장미를 길러. 그런데도 거기서 자기가 찾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지. 그걸 찾아내지 못하지 내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찾는 것은 장미꽃 한 송이나 물 한 모금에서 찾을 수 있을 텐데. 맞아, 내가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어린 왕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눈으로는 볼 수 없어 마음으로 찾아야지. 나는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돌렸습니다. 해가 뜰 무렵의 모래는 꿀색이었습니다. 나는 그 꿀색빛 속에 행복을 느꼈습니다. 약속 꼭 지켜야 해. 어린 왕자가 다시 내 곁에 다가와 앉더니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약속? 알잖아, 내 양에게 씌울 입막에 말이야. 난 꽃을 책임져야 해. 나는 주머니에서 밑그림 몇 장을 꺼냈습니다. 어린 왕자가 그림을 보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바오밥 나무는 좀 배추같이 생겼어. 이런 내가 꽤 자신 있었던 바오밥 나무 그림이었는데요. 여우는 귀가 뿔처럼 생겼어. 너무 길쭉하게 생겼고. 그러더니 또 웃었습니다. 야, 좀 너무한데 난 속이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보아뱀밖에 그릴 줄 모른다고. 아, 괜찮아. 아이들은 다 알아. 그래서 나는 연필로 입마개를 그렸습니다. 어린 왕자에게 그것을 건네며 나는 가슴이 죄어왔습니다. 넌 내가 모르는 계획이 있나 보구나. 하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있잖아, 내가 지구에 온 지 내일이면 1년이야. 그리고 잠시 가만히 있더니 다시 말했습니다. 바로 이 근처에 떨어졌어. 그러고는 얼굴을 붉혔습니다. 또다시 이유를 알 수 없는 묘한 슬픔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8일 전에 내가 널 처음 본 날 아침에 사람이 사는 곳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곳까지 내가 혼자 걸어온 게 우연이 아니었구나. 내가 떨어졌던 곳으로 돌아가려는 거지. 어린 왕자가 또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는 질문에 대답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을 붉힌다는 것은 맞다는 뜻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아, 걱정이구나, 내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내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저씨는 이제 일해야지. 비행기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 난 여기서 기다릴게. 내일 저녁에 다시 와. 하지만 나는 안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우가 생각났습니다. 길들여진다는 건 그로 인해 조금 울게 될지도 모른다는 뜻입니다.
다음 날 저녁 일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멀리서 보니 어린 왕자가 돌담 위에 올라앉아 다리를 늘어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넌 기억이 안 난다고 정확히 여기는 아니야. 또 다른 목소리가 대답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 그게 바로 오늘이야. 하지만 장소는 여기가 아니야. 나는 돌담 쪽으로 계속 걸었습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린 왕자가 또 대꾸를 했습니다. 그래, 모래 위에 내 발자국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보란 말이야. 거기서 날 기다리면 돼. 내가 오늘 밤 그리로 갈 테니까. 나는 돌담에서 20m 떨어져 있었는데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잠시 가만히 있던 어린 왕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내가 가진 독은 괜찮은 거니 나를 오래 아프게 하지는 않겠지. 나는 가슴이 저려와 잠시 멈춰 섰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유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이제 저리가 난 다시 내려갈래. 그때 돌담 아래로 눈길이 향한 나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거기에는 30초 만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노란 뱀 한 마리가 어린 왕자를 향해 고개를 꼿꼿이 세우고 있었습니다. 나는 권총을 꺼내려고 주머니를 뒤지며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내 소리가 들리자 뱀은 스르륵 모래 속으로 기어들더니 돌틈으로 사라졌습니다. 겨우 돌담에 이른 나는 눈처럼 새하얗게 질린 어린 왕자를 품에 안았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너 지금 뱀하고 얘기한 거야? 그는 나를 지그시 바라보더니 팔로 내 목을 감싸 안았습니다. 소총에 맞아 죽어가는 새처럼 그의 심장이 팔딱거리며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가 내게 말했습니다. 고장난 기계를 고쳤다니 다행이야.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겠네. 어떻게 알았니? 그는 내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오늘 집으로 돌아가. 그리고 쓸쓸하게 말했습니다. 거긴 훨씬 더 멀고 훨씬 더 힘들어. 그에게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는 아기처럼 그를 품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붙잡을 수 없을 만큼 깊은 곳으로 꺼져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무거운 시선이 아득히 먼 곳을 향했습니다. 난 아저씨가 그려준 양이 있어. 양이 들어갈 상자도 있고 양에게 씌울 입마개도 있지. 그러고는 쓸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는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그의 몸이 다시 조금씩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꼬마야, 너 무서웠구나. 당연히 무서웠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오늘 밤에는 훨씬 더 무서울 거야. 그 웃음소리를 더 이상 들을 수 없다는 생각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웃음은 나에게 사막의 샘물 같은 것이었습니다. 꼬마야, 난 너의 웃음소리를 계속 듣고 싶어. 하지만 그가 내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이면 1년이 돼. 작년에 내가 떨어졌던 곳 바로 위에 내 별이 오겠지. 꼬마야, 뱀이 약속이니 별이니 하는 이야기는 다 나쁜 꿈이 아닐까? 하지만 그는 내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그래, 꽃도 마찬가지야. 만일 어떤 별에 사는 꽃 한 송이를 사랑한다면 밤하늘을 바라보는 건 정말 행복한 일이 될 거야.
모든 별에 꽃이 필 테니까. 그래, 물도 마찬가지야. 아저씨가 내게 준 물은 음악 같았어. 도르래와 밧줄 덕분에 말이야. 생각나, 물맛이 정말 좋았어. 그래. 밤에는 꼭 별들을 바라봐.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고 싶지만 내 별은 너무 작아서 그렇게 하는 게 더 나을 거야. 그 별들 중 하나가 내 별일 테니까. 그럼 아저씨는 모든 별을 바라보는 게 즐거워질 거야. 그 별들은 모두 아저씨 친구가 되겠지. 그리고 아저씨한테 줄 선물이 있어. 그가 다시 웃었습니다. 아, 꼬마야, 난 그 웃음소리 듣는 게 좋아. 이게 바로 내 선물이 될 거야. 물처럼 말이야. 그게 무슨 뜻이니?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별을 갖고 있어. 여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별들이 안내자가 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작은 불빛일 뿐이지. 학자들에게는 숙제가 되고 내가 아는 사업가에게는 금으로 보여. 하지만 그 모든 별들은 말이 없어. 아저씨는 그 누구도 갖지 못한 별들을 갖게 될 거야. 그게 무슨 말이니? 아저씨가 밤에 하늘을 올려다볼 때 내가 그 별들 중 하나에 살고 있고 또 거기서 웃고 있을 테니까. 아저씨는 이제 모든 별들이 웃고 있는 것처럼 보일 거야. 웃을 줄 아는 별들을 갖게 되는 거지. 그는 또 웃었습니다. 그리고 슬픔이 가시고 나면 나를 알게 된 것이 흐뭇해질 거야. 아저씨는 언제나 내 친구야. 나와 함께 웃고 싶을 때도 있겠지. 가끔 심심할 때는 그렇게 창문을 열게 될 거야. 아저씨 친구들은 하늘을 보며 웃는 아저씨 모습에 놀라겠지. 그럼 이렇게 말해줘. 그래, 난 별들을 보면 늘 웃음이 나와. 사람들은 아저씨를 미쳤다고 생각할 거야. 아저씨를 골탕 먹인 셈이 되겠네. 그렇게 되면 나는 별이 아니라 웃을 줄 아는 작은 방울 꾸러미를 준 거나 마찬가지일 거야. 그가 또 웃었습니다. 그러더니 다시 진지해졌습니다. 오늘 밤에는 그러니까 오지 마. 난 내 곁을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좀 아파 보일 거야. 죽을 것처럼 보일지도 몰라. 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보러 오지 마. 그럴 필요 없어. 난 내 곁을 떠나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는 걱정스러운 듯 말했습니다. 내가 아저씨한테 이렇게 말하는 건 뱀 때문이기도 해. 뱀이 아저씨를 물면 안 되잖아. 뱀들은 못됐어. 그냥 심심해서 물기도 하거든. 그날 밤 나는 어린 왕자가 길을 떠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소리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내가 겨우 그를 따라잡았을 때 그는 작정한 듯 빠른 걸음으로 걷고 있었습니다. 그는 내게 그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왔어. 그리고 내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시 괴로워했습니다. 아저씨가 잘못한 거야. 이제 마음이 아파질 텐데. 내가 죽은 듯이 보일지 몰라. 사실은 그게 아니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알잖아. 거긴 너무 멀어. 이 몸까지 가져갈 수는 없어. 너무 무겁거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벗어버린 낡은 껍데기 같은 거야. 낡은 껍데기를 두고 슬퍼할 건 없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금 시무룩해졌습니다. 그러나 다시 힘을 내서 말했습니다. 있잖아, 참 좋을 것 같아. 나도 별들을 바라볼 거니까. 모든 별들이 녹슨 도르래가 달린 우물이 되겠지. 모든 별들이 내게 마실 물을 부어줄 테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재미있겠다. 아저씨는 5억 개의 방울을 갖고 난 5억 개의 우물을 갖게 되는 거지. 그리고 그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저기야, 나 혼자 걸어가게 해. 그런데 겁이 났는지 어린 왕자가 주저앉았습니다. 그가 다시 말했습니다. 저기 내 꽃 말이야. 난 그 꽃을 책임져야 해. 그리고 그 꽃은 정말 연약하고 순진해. 세상에서 자신을 지켜낼 방법이 가시 4개밖에 없어. 나도 앉았습니다. 더는 서 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자, 이제 끝이야. 그는 잠시 더 망설이더니 일어섰습니다. 그가 한 걸음 떼어놓았습니다. 나는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발목 쪽에 노란 빛이 반짝했을 뿐이었습니다. 그가 잠시 그대로 멈춰 있었습니다. 소리도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나무가 쓰러지듯 그가 천천히 쓰러졌습니다. 모래 때문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벌써 6년이 흘렀습니다. 나는 이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다시 만난 동료들은 내가 살아 돌아온 것을 무척 기뻐해 주었습니다. 나는 슬펐지만 그들에게는 피곤해서 그래 라고만 했습니다. 지금은 슬픔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가신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린 왕자가 자신의 별로 돌아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새벽 나는 그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밤에 별들이 내는 소리를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것은 5억 개의 방울과 같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나는 어린 왕자에게 그려준 입막에 가죽끈을 달아두는 것을 깜빡했습니다. 그러니 절대 양에게 입마개를 씌워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의 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양이 꽃을 먹어치운 건 아닐까? 어떤 때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닐 거야. 매일 밤 어린 왕자가 꽃에게 둥근 덮개를 씌워주고 양도 잘 지켜볼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행복해집니다. 모든 별들이 환하게 웃습니다. 또 어떤 때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쩌다 한두 번 방심할 수도 있어. 그럼 끝장이야. 그러면 방울들이 모두 눈물로 변합니다. 이건 정말 커다란 수수께끼입니다. 나처럼 어린 왕자를 사랑하는 여러분도 어딘가에서 만난 적도 없는 양 한 마리가 장미꽃을 먹었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온 세상이 다르게 보일 수 있으니 말입니다. 하늘을 바라봐 주세요. 그리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양이 꽃을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 그러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어른들은 그게 그토록 중요한 일인지 절대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나에게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도 가장 슬픈 풍경입니다. 이곳이 바로 어린 왕자가 지구에 나타났다가 사라진 곳입니다. 이 풍경을 잘 기억해 두었다가 여러분이 언젠가 아프리카 사막을 여행할 때 그를 잘 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그곳을 지나게 된다면 제발 서두르지 말고 그 별 아래 잠시 기다려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어떤 아이 하나가 다가와 웃으며 금빛 머리카락을 휘날리고 묻는 말에 대답을 하지 않는다면
그가 누구인지 금방 알아차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꼭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나를 이토록 슬프게 두지 말고 그가 돌아왔다고 얼른 내게 편지해 주세요. 오늘 밤 이야기는 여기서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지요. 여우가 알려준 그 비밀이 오늘 밤 여러분 마음 어딘가에 조용히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 왕자는 지금도 어딘가의 별에서 자신의 꽃을 돌보고 있을 것입니다. 양이 꽃을 먹지 않도록 잘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별들을 바라보며 웃고 있을 것입니다. 그 웃음이 오늘 밤 하늘의 별들 속 어딘가에 담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천천히 눈을 감고 조용한 밤 편안히 주무세요.